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아무튼 경제 코너입니다. 김 원장 전 KBS 기자와 매주 아무튼 경제 함께 하겠습니다. 김 원장 전 KBS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도 이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앉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옛날에 한참 좋을 때는 뭐 한 20-30평 살던 사람이 재건축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뭐 37평으로 그냥 옮겨 타고 네.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때. 근데 요즘은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상계동에 언도 아파트가 시세가 5억 원인데 재건축 분담금이 5억 원이래요. 네. 이럴 수 있어요?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이건 기사가 좀 자극적인 거고 자세히 보면 상계주공 5단지인데요. 예. 전용 면적이 31제곱미터니까 한 12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예요. 근데 그걸 이제 32평을 받으려고 하니까 5억 원이 더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세가. 그러면 얼추 계산해 봐도 5억짜리 아파트에 5억을 더 내면 분양가가 상계에서 10억 이상 받을까?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새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오려면 이 정도는 내야 한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니 5억 원을 이분들이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5억 원 대출도 돈이 잘 안 나오고. 5억 원 돈이 있는 분은 12평 아파트에 안 살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아파트는 왜 재건축을 설계할 때 32평으로 했을까? 32평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고 또 시장성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면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그 욕구, 돈을 벌고 싶은 욕구, 더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욕구와 시장 상황이 맞지 않으면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대단히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재건축의 자기 부담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물론 그게 작은 평수냐 이건 상관이 없죠. 용적률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과거에 용적률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과거 아파트들 보통 주공 아파트들 보면 지금 여의도 시범도 마찬가지지만 한 160% 정도의 뭐 그보다 더 낮은 아파트들은 뭐 96% 지금 상계주공 5단지가 96%였거든요. 예. 그런 아파트를 250%, 230%까지 허용을 해주면 이게 이제 5층, 11층 아파트가 15층이 됐다가 33층까지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남는 일반 분양분을 팔아서 그렇죠. 분양해서 그 돈으로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거저받는 그렇죠. 우리말에 진짜 한국인들의 우리 민족의 발명품인데 절대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노후주택들이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혹은 또 돈을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도 일부 돈을 더 돌려받는 용적률이 아주 낮은 단지로. 네. 그런 단지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건축비가 오르고 분양가가 너무 오르면서 예. 이 방식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용적률을 더 올려줘야 되나요? 더 올려주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뭐 분당, 일산 이런 왜 그 일기 신도시들 네, 네. 지난 총선에 아주 화제가 돼가지고 이거 재건축 빨리 좀 할 수 있게 용적률 대폭 올려준다 막 이랬잖아요. 네. 얼마나 올려준다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처음에는 했죠.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다른 데서 왜 분당 어디입니까?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그렇죠. 한 30년 돼갑니다. 왜 거기만 해주냐? 우리 아파트도 넓은데 우리 아파트 단지도 사람 많은데 뭐 대구 범물지구 이런 데는 원래 100만 제곱미터까지 하기로 했는데 우리 75제곱미터인데 우린 75만 제곱미터인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게 어디는 해주고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자꾸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왜 그럼 30년 된 아파트 단지만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 20년 된 거기까지 넣었어요. 또 총선 전이니까 여야가 그냥 일사천리로 합의해서 그러다가 215만 가구가 해당이 되는 215만 가구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정말 당군 이래 최대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되는데 핵심은 이제 용적률을 올려줘야 합니다. 얼마나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당, 일산 이런 데가 169에서 170 뭐 많게는 중동 이런 데는 200%가 넘을 겁니다. 예. 용적률을 많이 써버린 거예요. 이미. 기존에. 그렇죠. 중동 이미. 3번 가보시면 이미 고층 아파트잖아요. 이게 사업성 있게 하려면 더 높게 지어야 되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330에서 350까지는 뭐 언론이나 보도자료는 450 이런데 그런데 역세권 가까운 데는 450 이상. 역세권이라면 역에서 500m 떨어지는 걸 이제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예. 높게 해주고 예. 일반적인 데는 한 330, 350인데 그럼 얼마나
높게 짓느냐 얼마나 과밀하게 짓느냐 대충 얼추 제가 짐작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락시형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실에 가보면 아주 과밀합니다. 굉장히 높은 정말 마철루가 이렇게 있는데 12,000가구니까 2, 3만 명 살죠. 웬만한 군 단위 인구가 사는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한 단지에. 굉장히 촘촘하고 높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이게 285%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준다? 330에서 350을 주니까 진짜 과밀해지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한 200 좀 안 되던 걸 330, 350까지 늘려준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숫자를 더 늘린다는 얘기고 그래야 거기서 건축비가 그래서 나오면 돈이 나와야 그만큼 분담금 비중을 좀 낮출 수 있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조합원들이 도장을 찍고 사업이 추진되니까요. 저는 5개 그 일기 신도시만 해당 지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전국에 그냥 더 확대됐군요. 215만 가구 얼마나 크냐면 우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주택난에 시달렸을 때가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우리가 뭐 경제는 성장하고 집은 부족했으니까요. 그럴 때 200만 호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215만 가구를 허물고 새로 짓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네. 용적률 높여준다. 네. 이거 확정된 거죠? 이제 가구마다 워낙 단지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방침은 점점 굳어지고 있죠. 그렇죠. 정부는 그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안전진단도 면제해 주기로 했죠. 네, 조건에 맞으면 안전진단 면제해 주는데 이것도 참 흔한 용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경축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이제 목동이나 이런 데 가면 플랜카드 붙어 있는 보시잖아요. 거. 현수막이. 그게 안전진단 결과 우리 아파트는 안전하대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전진단 결과 우리 아파트는 안 안전하대요. 이래서 경축이에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단 말은 혹시라도 잘못돼서 그 대상 아파트가 아직 튼튼하다는 결과가 나올까 봐 그 진단을 면제해 줄게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사업성을 높여주고 어떻게든 재건축을 하게 해드릴게요라는 건데 그 이면에 그럼 정부는 정치권은 왜 이걸 하고 주민들은 왜 이걸 원할까 보면 사실은 그동안 부동산으로 어떤 특정한 또는 운 좋은 분들이 부를 많이 늘렸으니 이미 돈 번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렇죠. 근데 시장 상황은 그렇게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 정치권 입장에서는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방법은 용적률밖에 없으니까 용적률 올려주는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건 네. 대신에 뭐 건폐율을 낮추면은 그 가구 수는 똑같겠지만 네. 건폐율도 그냥 놔두고 용적률만 높이면 가구 수가 엄청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안전진단 면제까지 하면 너도 나도 이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 있던 곳들은 너도 나도 하게 되면 그 도시가 훨씬 더 과밀화되는 거 아닙니까? 과밀화되는데 용적률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큼은 과밀화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뭐 10개 동을 지었다면 또 5개 동만 짓고 그걸 2배 층을 높이면 똑같죠. 말씀하신 것처럼 건폐율은 절반으로 떨어져서 네, 오히려 더 쾌적해 줄 수도 있고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그런 오래된 그 고급 아파트들이 가보면 이거 되게 마당도 넓고 쾌적하다 나무도 많고 높게 지어서 그렇습니다. 높게 짓되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높게 짓되 몇 개 안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동. 그러면 쾌적해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용적률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높게 짓되 또 더 촘촘하게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게 짓는다는 건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또 본인 부담금이 또 올라가고 에너지 효율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중심,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그것도 대규모 단지 중심. 그 말은 기존에 좀 잘 나가는 아파트 중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관용 앵커께 예를 들어 일기 신도시가 30만 가구입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늘려주면 한 40만 가구가 되겠죠. 될 겁니다. 10만 가구면 얼추 한 30만 명 정도가 더 들어와서 그 단지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뭐 지방에서 오거나 그 옆 동네에서 아무래도 오거나. 조금 더 낙후된데 그렇죠. 또 작은 단지 이런 데서 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어느 한쪽에 집중을 더 강화한다는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 자체가 왜 이걸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까? 더 높고 더 튼튼하고 좋은 아파트 짓는 건 나쁘지 않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 네. 일단 그런 문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로 집중되는 게 되면 지방은 오히려 또 공동화돼 우리가 커지는 거고. 물론 이 법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지방 대도시도 지방 대규모 단지도 있지만 예. 그 안에서도 또 그 대규모 단지로만 지방도 지금 노후 낙후된 구도시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 아파트로만 또 나오게 되고 또 그러면 그 대구다 광주다 이러면 또 그 옆에 있는 지방 주변 도시에서 또 사람을 빨아들이는 맞아요.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예. 그 왜 그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시키면서 혁신도시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지방도시 한복판에 짓는 게 아니라 지방도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종의 신도시처럼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공기관을 이주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시의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글로 빠져나가려고 얼마 전에 하고. KTX에서 내려서 나주역에 내렸는데 나주는 혁신도시 한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너무 낙후된 거예요. 보니까 좀 황량하죠. 저 멀리 가야 저쪽에 보이는 마철로들이 있는 데가 혁신도시더군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구도심은 또 공동화되고 혁신도시는 아직도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까지 완성되긴 조금 멀었고 네. 여기도 피해 저기도 피해 막 이렇다는 지역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잘 된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일단 될 만한데 좀 크고 좀 인기 좋은 데를 살려줘야 일단 여기라도 재건축을 할 거 아니냐. 예, 예. 아 그럼 어디 저 시골 가서 재건축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서울 네. 수도권 중심에 기존에 또 좀 잘 나가던 곳들이 이런 용적률 상향 또 안전진단 변제 등의 또 일종의 혜택을 받아서 이쪽이 제일 먼저 또 재건축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얘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수도권 과밀화가 커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곳 두 곳 만약 성공해요. 네. 그러면 다른 단지 다른 지방 소도시에 또 일종의 조금 좀 큰 아파트 단지 네. 이런 데서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그런 의견들이나 그런 반발이 많이 안 나오는 건 제가 볼 땐 주민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셔서 아직 성공 사례가 없어서 그래요. 어찌 보면. 이제 시작 단계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근데 사실 그 동안에도 용적률을 뭐 팍팍 올려준 사례는 단지별로 있었는데 그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일죠. 있었죠. 왜냐하면 용적률이라는 게 종을 상향해서 2종이 3종이 되고 3종이 준주거가 되면 사실상 가구당 1억, 2억, 3억씩 돈을 쥐어주는 거나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다름이 없는데 맞아요. 만약에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저기 서울 모 아파트 분들 나오세요 해서 가구별로 1억씩 쥐어준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예. 용적률 올려주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 형평성 예를 들어 저 서울 외곽에 한 700가구 정도 되는 노후 아파트는 힘이 없잖아요. 한 1200가구 정도 되는 대전의 아파트는 힘이 없잖아요. 이 특별법 대상도 안 되고 이런 데는 진짜 올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 예를 들어 왜 아파트만 올려줍니까? 예를 들어 연립은 안 올려줍니까? 그러면 장위동에 5층짜리 연립주택 갖고 계시는 분은 모르시죠? 그분도 나도 국민인데 나도 6층 7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줘. 왜 분담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걸 나눠준다는 게 비단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나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디를 먼저 높여줄 것이냐. 예. 그런데 이렇게 215만 가구나 되는 그걸 단기간에 단지를 지정해서 당신들에게만 일단 큰 혜택을 줄게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지금 낮으니까요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지금 215만 가구라고 하셨지만 네. 좀 아까처럼 각 지방에서 또 심지어는 연립주택 단지들에서 그런 요구들이 오면은 이게 언제 300만 가구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법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야죠. 그게 정부 정책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동탄 신도시 진짜 새 아파트 아닙니까? 이거 4, 5년 지나면 20년 지납니다. 100만 제곱미터 넘으니까 동탄 신도시도 해당이 됩니다. 동탄 신도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동탄 신도시는 이미 고층인데요. 우리도 50층 지금 33층인데 우리도 50층 60층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분당은 해줬는데 왜 동탄은 안 해줘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아니 더 좀 근본적으로 네. 일기 신도시가 30년 넘었잖아요. 네. 근데 30년 넘은 아파트 정말 허물어야 돼요? 하면 좋죠. 아니 그 정부가 허가해주는 문제도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자주 따져보면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내 아파트 우리 주민들 100명이서 동의해서 하겠다는데 왜
서울시가 허용을 해주고 말고 우리가 그냥 용적률 안에서 우리가 그 정부가 왜 규제하고 이 앞에 뭐 도서관 지어라 그러고 임대 아파트 지어라. 그런데 정부도 할 말이 있는 게 정부 그래서 용적률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늘의 땅, 하늘의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정말 30년 지금 신도시는 30년 됐거든요. 예. 콘크리트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보십시오. 여의도 시범이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1971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50년 넘었네요. 예, 그 정도 되면 여의도 시범 가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 커팅한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용적률을 그게 160인가 170인데 400 이상, 450 이상 해줄 테니까 그 말은 이제 65층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63빌딩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그럴 때 대신 서울시가 저기 노인 케어 센터, 데이케이 센터 좀 집어넣을게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걸 왜 우리한테 집어넣어? 우리가 뺏어가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페인트 칠 다시 하고 엘리베이터 고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재건축 안 해? 뭐 쇼잉일지 진짜 화가 나신 건지 그 말은 71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아직 버틸만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일기 신도시는 30년인데 다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우리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어하는 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역할인데 그걸 따라가는 게 정부나 자치단체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걸 이제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삐를 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게다가 서울시가 또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추가 방안을 또 내놨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혜택을 주나 보다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선 이 혜택을 받고도 안 하겠다. 못하겠어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서울시가 또 두 가지 이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뭡니까? 핵심은 이제 사업성 보정 계획이라 해서 이제 수치를 따져보고 이렇게까지 안 되면 여기는 주민들이 안 따라오겠는데 하는데 더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역세권 이런데 또 하나는 기부 체납을 하면 정부가 공공기여라 해서 이것저것 도서관도 짓고 뭐 임대 아파트 받아오고 하는데 이걸 좀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성을 맞춰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부나 자치단체 아주 면밀히 들어보면서 야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따라오네. 조합원들이 반발하네. 조금 더 혜택을 더 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는 아파트 되겠다 하는데 보면요. 집값이 팍 치고 올라갑니다. 여의도 그렇죠. 한양 이런 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누가 봐도 사업성이 좋아지거든요. 그걸 보면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용적률 혜택이라는 게 얼마나 현금과 똑같은 것인가를 바로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각종 규제를 풀어내는 게 부동산 경기를 일부러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도 막아야 하거든요. 폭락은 막아야 하지만 경기도 또 급등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런데 과거 정부들이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나. 미국 지금 경기만 봐도 연착륙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런 걸 추진하는 면도 없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언젠간 다시 살아날 텐데 살아나면 지금 혜택을 받은 분들의 그 이익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는 거죠. 네. 다른 나라는 이런 사례 별로 없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학술적으로 그 수치를 비교해 보지 않아도 마드리드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사카가 그렇게 했습니까? 시드니가 그렇게 할까요? 물론 거기는 고층 마천은 우리보다 더 높게 올라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 주택 단지를 법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이렇게 높게 50층, 60층, 70층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사업성을 맞추고 높은 고분양가를 인정해 주는 그걸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는 나라는 없죠. 그럼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할까? 그럼 호치민이나 방글라데시의 다카 이런 데 가보십시오. 제가 방콕 특파원을 하다 보면 거기 뭐 원 없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좀 가난한 나라들이 그럼 선진국의 아름다운 도시의 그 메트로폴리탄의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용적률 올려주는 게 좋은지 몰라서 그게 표가 되는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용적률을 함부로 올려주면은 동네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땅과 이 공간 우리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점유하고 가는 오큐파이하고 가는 겁니다. 한 70년 80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선진국든. 네. 그런데 우리는 뭐 다른 조금 아까 얘기한 뭐 마드리드 시드니에 비해서도 기존에도 워낙 아파트 비중이 높은데 점점 더 높은 아파트로 짓게 해줄게. 자꾸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는 해운대 LCT입니다. 102층입니다. 저는 해운대 같은 데는 더 높게 여의도 저는 더 높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보면 정말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그렇게 과밀하게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있는 100명 살기로 설계된 도시에 이제 130명 40명이 살 텐데 교통은 물론이고 그렇죠. 상수도 하수도며 학교 용지며 교회 용지며 공원 용지며 이런 걸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신도시와 서울 있는 도로가 꽉꽉 막히는데 그럼 도로 또 뚫어야 되나요? 그럼 또 GTX 같은 걸 또 놔야 되죠. 더 그럼 또 수도권에만 몰려 살게 되죠. 그러면 구미에는 누가 살고 전주에는 누가 살 겁니까? 청주에는 누가 살 겁니까? 예. 부산이 지금 전국의 대도시 중에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조금 지역적인 문제지만 뭐 여기저기 아파트들도 가구수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또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네. 근데 그 상가가 지금 또 안 된다면서요? 이것도 이제 저는 통계보다 직관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 외 아무 지하철역에나 내려서 이렇게 한번 사방을 한번 보십시오.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안 짓는 곳이 있는지 예.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어딘가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짓고 있어요. 상가가 이대나 뭐 밀레오레 상가처럼 상권이 상가가 100개 있던 곳을 200개 300개로 늘렸는데 근데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는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줄고 있는데. 줄고 있죠. 그 10개 있던 상가가 15개가 되고 20개가 됐는데 이 상가들이 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서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만 19년 동안 3천만 제곱미터의 상가가 더 공급됐습니다. 상가가 60%가 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60%가 늘어난 인구는 누가 채워줍니까? 그 상가를. 나주 혁신도시에 예. 제가 기사를 쓰다가 찾아본 통계인데요. 혁신도시 인구 4만인데요. 신규 상가가 6,000개가 공급이 돼서 주민 7명이 상가 하나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세종시 상가 수익률이 0.6%입니다. 세종시. 이야. 은행에 예금하면 3.5% 주는 나라에서. 네. 이렇게 상가 과잉 공급될 거라는 걸 몰랐나요? 도시계획하고 이런 걸 허가하는 사람들이? 알았겠죠. 제가 2019년에 국토부 보도자료 보면요. 신규 공공택지에서 상가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수요를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 벌써 5년 전에. 빚이 많고 LH는 특히 이런 상가를 분양하면 큰 돈을 벌고 그걸로 또 LH 좋은 데 쓰잖아요. 빚도 갚고 임대아파트 같은. 그러니까 이게 상가를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하면 시행사들은 이거 무조건 상가가 분양이 되니까 이걸 사고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걸 짓고 예. 그럼 누가 분양받습니까? 은퇴한 중산층이 이걸 사서 이 먹이사슬 구조가 완성됐다가 은퇴한 중산층이 혹시 될까 싶어서 샀다가 물리는 거죠. 어느 순간 공급이 넘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건 작동하지 않게 된 거죠. 예. 콘크리트는 계속 들이부을 수 있지만 사람은 계속 콘크리트처럼 들이부을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그 김원장 전 기자가 결국 다 아파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쓴 제목의 칼럼 제가 보기도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재건축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건축이 잘 안 되니까 정부도 나서고 지자체도 나서서 자꾸만 더 해라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추세. 이걸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거?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노후주택을 정부가 그 사업성 안 나오면 그냥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제 주위에서 보면 여의도에도 제가 30년 KBS 근무하면서 예전에는 테니스 코트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교회도 더 많았어요. 지금 다 허물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예. MBC도 다 허물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들어서 있고. 말이 주상복합이지 거의 아파트예요. 저희 어머니 사시는 대전에 홈플러스도 허물고 또 아파트 짓고 있고요. 다 주상복합 짓고 있고요. 보면
주거지역 용적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계속 높이 올려주고 집이 부족하니까 상업지역에도 주상복합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죠. 한 25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상업 절반, 주거 절반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오피스텔이나 상업 공간은 분양이 안 되고 아파트만 분양되니까 6대4, 7대3, 9대1 하다가 지금 여의도 MBC 들어선 공간의 주거 공간은 95입니다. 상가는 5%입니다. 그냥 아파트예요. 그냥 주상복합이 아니에요. 아파트입니다. 상가의 상권의 상업시설,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그 법적으로 주거가 아니지만 신혼부부들 요즘 다 거기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파트예요. 그 정부가 들어가서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여기서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는 공업지역까지 해가지고 지식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처럼 짓습니다. 기숙사라고 하고 화장실 밖에 빼놨죠. 근데 지금 가보면 모델하우스 앞에 다 광고합니다. 화장실 설치해드립니다. 침실 설치. 거기 만약에 지산이 지금처럼 공실이 많아서 누가 들어가 살면 예. 아들내미가 들어가서 살면 그 구청이 가서 거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빼낼 겁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숙박시설처럼 허용했던 그것도 결국 정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이행강제가 물리는 거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불렀죠. 예, 그것도 예. 결국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 정부가 허용했죠. 그 수십만 채가 다 지을 때 솔직히 말해볼까요? 분양하는 사람, 시행하는 사람, 그걸 분양받은 사람 그게 다 숙박시설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사실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정부가 주거시설로 슬쩍 바꿔주겠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무튼 경제 첫 시간 김원장 전 기자 나오셔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 뭐 구구절절이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은 그냥 그리 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 제기만 하시지 말고 답을 내보세요. 건축비가 오르고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정부가 여야 합의로 이렇게 무턱대고 뚝뚝뚝 잘라서 이렇게 올려주는 건 이건 많은 부작용을 낼고 예.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예. 더 섬세하게 해야 되고 특히 시장 상황은 언제든 나아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에 대한 욕구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커서 오늘의 문제 제기는 좀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합니다. 예, 총선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정신줄 놓듯이 마구 풀어 헤쳤던 각종 규제 완화 이거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뜯어봐야 합니다라는 문제 제기로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 얘기했으니까요. 투에이스의 비둘기 집 같이 한번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